기원전 58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갈리아 원정에 나섭니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헬베티족의 대규모 이주, 지금의 스위스 지역을 떠나 프랑스 서북부 생토뉴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이 경로가 로마 속주인 갈리아 나르보넨시스를 관통해야 했다는 점. 카이사르는 이를 로마의 국경에 대한 실질적 침략으로 간주하고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군사작전이라며 진격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갈리아 전쟁의 첫 불꽃은 비브락테 전투에서 타오릅니다. 헬베티족을 추격하며 언덕 지형을 활용한 전술로 전면전을 유도한 카이사르는 완벽한 타이밍의 매복과 기병 돌격으로 대승을 거두죠. 이 한판으로 그는 단숨에 갈리아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알립니다. 말하자면 갈리아 입장에선 그날이 카이사르 데뷔 무대였던 셈이죠. 카이사르는 헬베티족, 벨가이족, 베네티족과의 전투에서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며 갈리아 전역을 빠르게 장악해 나갑니다. 기동력, 공성기술, 도로망 확충, 겨울 진지 운영까지. 로마군은 말 그대로 전쟁 머신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기원전 54년 에브로네스족의 기습으로 로마군 한 개 군단이 전멸하며 그동안 쌓였던 로마의 자만심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기원전 52년 갈리아 부족들을 하나로 모은 베르킨 게토릭스가 등장하면서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갈리아 운명을 건 총봉기로 확산되죠. 이제 전장은 알레시아, 카이사르와 베르킨 게토릭스, 로마와 갈리아의 모든 것이 걸린 최후의 결전 알레시아 전투가 시작됩니다. 알레시아는 현재의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 해발 약 400m 언덕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지였습니다. 사방이 절벽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는 최적인 위치였죠. 베르킨게토릭스는 이 요새에 약 8만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외부 구원군을 기다리며 장기전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칼을 뽑지 않았죠. 그가 선택한 건 완전히 다른 방식, 적을 굶겨서 무릎 꿇게 하는 전술이었죠. 그는 곧바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결단을 내려요. 먼저 요새를 감싸는 첫 번째 포위선, 그 길이만 17km에 달했어요. 이중의 자를 파고 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말뚝을 박아 철저히 내부를 봉쇄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리아의 외부 지원군. 카이사르는 그 가능성까지 대비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바깥에 또 하나의 포위선을 구축하죠. 결과적으로 적을 가둔 채 스스로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구조가 완성된 셈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이중 포위 전략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린 카이사르 특유의 전술이었죠. 이중 해자, 물웅덩이, 3.6m 높이의 성벽, 그리고 땅속에 숨긴 날카로운 말뚝과 철 갈고리, 가시덤불. 이곳은 들어오면 못 나가는 죽음의 미궁이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갈리아 구원군이 알레시아 외곽에 도착했을 때 요새 안은 그야말로 희망과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구원군은 약 25만 명, 이에 맞서는 로마군은 5만에 불과했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리아 기병은 활과 보병 지원을 받으며 돌파 공격을 감행했지만 카이사르는 라인강 동쪽에서 온 게르만 보조 기병을 측면에 배치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결국 기습을 받은 갈리아군은 첫 공격에서 큰 손실을 입고 후퇴. 장기 포위전의 첫 고비에서 로마가 다시 한번 버텨내죠. 다음날 자정, 갈리아 구원군은 사다리와 밧줄을 들고 야간 총공세에 나서요. 성 안에서도 나팔이 울리며 베르킨게토릭스가 협공을 개시하죠. 양쪽에서 동시에 밀어붙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그 구역을 맡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가이우스 트레보니우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석기, 화살, 땅속 함정이 갈리아 병사들을 쓸어버렸고 로마의 방어선은 단 한 곳도 뚫리지 않았죠. 성 안에선 해자를 끝내 다 메우지 못해 공격 타이밍이 지연됐고 외부군은 날이 밝기 전 카이사르의 측면 반격 가능성을 우려하며 퇴각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다시 요새 안으로 물러났고 마지막 희망은 북서쪽 방어 취약지에 투입된 정예병 6만 명의 총공세. 지형상 불리한 곳이었지만 카이사르의 명장 나비에누스가 이 전선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결국 일부 방어선이 뚫리며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붉은 망토를 걸친 카이사르가 말을 타고 전장에 등장. 이 싸움이 전쟁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외침으로 병사들을 독려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글라디우스를 들고 백병전에 돌입하고 후방에서는 기병과 게르만 보조군이 돌격. 앞대에서 압박을 받은 갈리아군은 순식간에 붕괴돼요. 지휘관 일부는 포로로 붙잡히고 전장은 곧 학살의 현장으로 변하죠. 패배 소식은 갈리아 전역으로 퍼졌고 남은 병력도 줄줄이 도주했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베르킨게토릭스는 전통 복장을 입고 말을 타고 카이사르 앞으로 나아가 극적인 항복을 하며 전쟁은 끝이 나죠.
카이사르는 이 전투에서 적을 봉쇄하고 스스로도 그 안에 들어가며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장을 계산된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완성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천재성을 증명한 순간이었고요. 카이사르는 알레시아 전투 한판으로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그저 이긴 전투가 아니라 갈리아 전체가 무릎 꿇은 상징적인 승리였죠. 이 승리로 로마 언론은 무려 20일간 공식적인 축하의식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식 표현으로는 카이사르, 당신 정말 대단해요. 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 너무 강해지는데라는 은근한 경계와 위기의식이 뒤섞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전리품과 포로를 손에 넣고 민심마저 휩쓸어 완전히 승자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로마 공화정은 카이사르를 감당 못하겠다는 정치적 감정이 수면 위로 부상했죠. 이후 권력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졌고 결국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1월 10일 루비콘강을 건너며 내전의 서막을 열었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지났던 겁니다. 카이사르는 이렇게 말하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는 정복자의 지위를 넘어 종신 독재자로 올라섰습니다. 이 자격으로 로마 공화정의 전통적 구조는 조용히 무너지고 결국은 로마 제정시대의 문을 여는 결정적 역할을 했죠. 또한 이 전투의 파장은 단순한 승패로 끝나지 않았죠. 첫째, 알레시아 이후 로마는 갈리아 전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속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불과 10여 년 안에 라틴어와 로마법 도시계획 체계가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죠. 파리의 전신인 루테티아, 리옹의 전신인 루그두눔 같은 주요 도시들은 바로 이 시기에 로마식 도로망, 광장, 욕장 구조로 처음 정비됩니다. 그리고 그 유적은 오늘날에도 프랑스 도시 한복판에 살아 숨쉬고 있죠. 둘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에 접어들며 로마식 도로망은 갈리아 전역에 체계적으로 구축됩니다. 지금의 리옹 루그두눔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들이 프랑스 전역을 잇기 시작한 거죠. 이 시기 켈트족 귀족 자제들은 로마로 유학을 떠났고 로마 귀족 사회에 점차 문화적 정치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해요. 이는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지배 문화의 수출이자 문화적 정복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로마화된 지역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지역 출신 인물들이 로마 시민권을 넘어 제국의 중심부로까지 진출했다는 사실. 그 결과 갈리아계 로마 황제마저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옹 태생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는 갈리아에서 태어나 로마로 진출해 결국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른 인물이 되었죠. 결국 알레시아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로마 문명이 켈트 세계를 흡수하고 프랑스라는 문명의 씨앗을 심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지중해 문명의 북진, 그리고 유럽 대륙 전체가 라틴 문화권으로 재편되는 시작점이기도 했죠. 오늘날 우리가 프랑스를 라틴 문화권이라 부르는 이유, 그 뿌리는 바로 기원전 52년 알레시아 언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프랑크족이 이 땅에 들어와 프랑스의 이름을 세우게 되지만 그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미 로마가 길을 닦아놓은 문명의 무대였고 프랑크 왕국은 그 위에 세워진 계승자였던 셈이죠.